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중 변호사입니다. 우와. 야, 한결에, 네, 김광중 변호사님이랑 함께, 국민연금 지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재미난 어떤 사례와, 그 다음에 또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한번 좀 이렇게 엮어서, 한번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요새 한결? 네, 법무부 한결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좀 모르는 분들 있을 테니까 잠깐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주식이나 그런 금융상품에 네. 투자해서 피해를 입으신 그런 투자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주식 매수가액 결정소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이제 그런 소송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피해 구제를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림 페이퍼 이 건도 우리 김 변호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와, 그렇습니다. 아주 감동받은 그런 사례였는데, 네. 야. 테림페이퍼 같은 사례는 정말 이끌어내기 참 쉽지 않은 사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까지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참 드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송 하시다 보면 저는 좀 뭐랄까, 제가 이제 이 UTV 계속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본시장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상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도 그렇고, 관련된 시행령 네, 밑에 있는 시행령, 네. 거래소 규정이나, 그 밑에 있는 거래소 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일반 주주들이 많이 좀 이렇게 발림을 당하는, 털리는, 이른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런 네. 것들이 좀 빨리빨리 좀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좀 소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절박하게 좀 느끼시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도상의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로 시작해서 상장회사의 돈을 이제 조금씩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단계에서는 수익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면서도 제값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제도상으로도. 그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진행이 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도 한번 쭉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재미난 예가 나오겠다. 네. 로스쿨 학생들한테.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로스쿨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강의를 좀 실제로 하나요, 요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지원 이제 인턴 학생들 상대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소송 분야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제도상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제도가 개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법조 저기에서의 실무상의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관행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기대가 큽니다. 네. 한번 쭉 어떻게 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한번 단계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액주주들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 또 그리고 그런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한계 혹은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한계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김밥집을 좀 예를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김밥집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60대, 70대 나이가 드신 이제 김밥집 사장님이 계세요. 상장회사 사장님입니다. 네. 김밥집이 상장돼 있군요. 그렇죠. 네. 상장된 김밥집입니다. 김밥집.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아들이 2명이 있죠. 2명, 3명이 있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하시죠. 요새는 그렇죠. 또 이제. 네. 아들 하나. 근데 이상하게 딸들한테 잘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그동안 소송에서 보면. 아직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도. 그래서 그런 이제 아들들이 자녀들이 한 30대, 40대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이세승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성만 이세승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방의 준재벌들, 중견기업들, 중견기업들 알짜 그런 것들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고민 들죠. 이제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소액주주들한테 돌아갈 돈 최대한 뽑아서 승계시키고 이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세금 아끼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는 건 사실 인지상정인데.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과정에서. 소액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지상정인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큰 네,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거죠, 이제. 아들들, 딸들, 자녀들, 이제 이름으로 100% 지분의 비상장 회사를 만드는 거죠. 작은 걸 조만하게. 그렇죠. 네. 김밥에다 공급하는 단무지 회사 한 개. 예. 비상장으로. 그렇죠. 비상장으로. 또 시금치 공급하는 회사 한 개를 네.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니까 딱 두 개만 만들면 되죠. 두 개만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이제 김밥집 사장님은 이제 공개된 시장에서 가장 싼 값에 좋은 품질로 사와서 회사를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자녀들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쓰는 방법은 뭐 흔히 상상하시듯이 이제 비싸게 사는 거죠. 단무지를 비싸게 삽니다. 근데 비싸게 사는데 똑같은 단무지를 그냥 비싸게 사면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뭐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적당한 타이틀을 거는 거죠. 뭐 유기농 단무지, 유기농 단무지를 공급을 한다. 유기농 단무지, 뭐 유기농 시금치를 공급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00원 하던 거를 뭐 1,500원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공급을 처음 할 때야 얼마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몇 년 지나게 되면 아버지 회사는 점점 이익이 줄게 되죠. 이익이 줄게 되어 손실도 발생하고 그러면 주가도 계속 떨어지게 되고 또 자녀들 회사는 그 이익이 계속 쌓이는 거죠.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거니까 계속 그럼 성장하고 자산은 계속 쌓이게 되는 이게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 전형적인 그렇죠.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하는 거죠. 합병을 합니다. 이제 합병을 하는데 이제 상장회사인 김밥집은 이제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죠. 합병 당시 최근 1개월 주가를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 회사는 비상장이니까 여기서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금으로 마련법으로 수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버지 회사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익이 줄어서 이미 시가가 많이 줄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또 폭락했다. 그럼 또 그때 합병을 하는 거죠.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어차피 1개월 주가만 계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1개월, 일주일, 1일, 3일, 3개 기준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걸 확 줄일 수 있게 되죠. 또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들 회사들 평가할 때, 그죠? 아들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거니까요. 네. 이건 뭐 제일 모직 같은 그런 거죠. 평가할 때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방법은 과거에 발생한 이익과 이미 있는 자산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현금흐름 할인법이라는 거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 방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된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그렇죠. 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걸 뭔가 조절하기 한계가 그렇죠. 있고. 근데 현금흐름 할인법은 마법의 방망이, 요술 방망이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장래 매출액은 뭐 일단 장래 5개년치 추정을 하고 뻥치기 좀 하고 비용을 추정하고 그러면 나오는 그 이익이 생긴 거 스프레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그 마지막 해년도가 영구히 계속된다. 영구 성장률 뭐 0%, 1% 뭐 이렇게 정해서 추정을 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추정이니까요. 추정이기 때문에 뭐 추정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방식이 가는 거죠. 일단 아들 회사니까 뻥튀기를 할 요거에 동인이 좀 있죠. 최대한 이제 세금도 줄이고 뭘 하려 그러면 소액주주 목도 줄이려고 하면 아들 회사 최대한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매출액을 높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매출액 높게 추정한다. 추정이기 때문에 적당한 근거를 대면 사실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얘기를 하면 코로나 사태를 있으니까 코로나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지는 않고 앞으로 김밥을 많이 먹을 거다. 김밥을 뭐 몇 개씩 사들고 가가지고 그렇죠. 집에 가서 많이 먹을 거다. 먹는다. 각자 따로 먹을 거다. 얘기 되잖아요. 그렇죠. 거리두기 생활을 할 거니까 네. 추정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단무지가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단무지 공급이 김밥이 계속 많이 팔릴 거고 단무지 더 많이 팔릴 거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몇 배, 몇 년 지나면 몇 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비용을 줄여야죠. 비용을 줄이는데 비용 줄이기. 비용을 그 동안에 이제 사람이 다 이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동화 설비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계획인 거죠. 네. 계획이죠. 실제로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고. 계획으로 이제 다 자동화 설비를 해서 결국 나중에 인건비를 줄일 거니까 비용이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평가 시점이 추정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보통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도 결국은 그냥 회사가 제시해주는 사업 계획 이거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검증 이런 거 이제 절차가 그렇죠. 없이. 네. 예. 뭐 보통 그래서 뭐 평가 보고서 앞쪽에 타이틀을 달죠. 네. 회사가 제시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는 하지 않았다. 네. 요거 고려해서 봐라라고 써놓긴 하지만 뭐 그 말이 어떤 의미일지는 참 뭐 변할 수도 있고 위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추정이니까 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안 그럴 줄 알았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비용을 기계로 다 바꾼다 그랬는데 안 했어. 안 바꿨어요. 그럼 그때는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계획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뭐 이만저만 해보니까 뭐 기계 장치 값도 오르고 달라졌다. 인건비는 오히려 싸지고 뭐 오히려 해외 인력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 회사는 앞으로 매출 엄청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고 그래서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처럼 이제 포장이 가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국엔 두 개를 이제 합병을 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 회사가 과거에 한 200억짜리였다가 계속 주가가 떨어져 100억이 된 거예요. 100억짜리 됐고 아들 회사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던 게 2,000만 원짜리 된 게 계속 이익을 쌓으면서 아들 회사가 한 100억 좀 됐는데 현금 흐름할인법으로 뻥튀기해서 200억짜리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만들 수 있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짜리요, 200억짜리를 합병. 아들 둘이잖아요. 자녀 둘이죠. 네. 그러면 100억에 200억, 200억. 야. 500억이니까, 그죠? 그러면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결과적으로는 5분의 1 주식을 받게 되고, 아들 회사, 자녀들 회사들은 이제 5분의 2씩을, 네. 결국 이제 자녀들이 5분의 1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 회사의 이제 뭐 소수주주가 예를 들면 비율이 한 50%가 됐다. 그럼 이게 합병 다 세 개 회사가 합치면 결국은 10% 정도만 남게 되는 거죠. 5분의 1이 되니까. 5분의 1 되니까. 10%. 근데 이게 사실 그 자녀들 회사 두 회사 큰 거. 그건 사실은 결국에는 그냥 다 아버지 회사 거예요. 원래는 다 아버지 회사 이익이 다 글로 간 거니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세 개 회사 다 합쳐서 원래가 그냥 한 회사인 거지. 사실은 원래 기원을 놓고 보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 전에 경쟁에서 잘 쓰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녀들 회사가 하는 것은 딱 그 마진을 이제 차액을 얻는 거니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상장의 아버지 회사의 주주들, 소액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5분의 1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소수주가 10%가 남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래도 여기서 그대로 그나마 쭉 가면 그래도 나은데 여기서 또 이제 10% 소수주주는 또 눈에 까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쫓아내고 싶죠. 그래서 일단 공개 매수를 하죠. 공개 매수. 자사주 취득. 그렇죠. 뭐. 자사주 취득 공개 매수를 하는데 이제 상장 폐지 위험 아트라스베이스처럼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소유주들이 단결해서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죠. 그럴 때 요새 또 새로운 신종수법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뭔가면 감자를 하는데. 감자? 예, 첫 번째로는 유상 감자를 하는 거예요. 이미 유상 감자. 이미 유상 감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강제 유상 감자를 하는 거예요. 강제 유상 감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하는데 이제 네. 회사에서 주식을 사서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없애는데 유상가니까 돈을 주고 사서 무상 감자도 있지만 이제 유상으로 하는 거죠. 네. 이미 유상 감자라는 거는 회사 그 주주들이 파는지 마는지 된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강제 유상 감자는 강제로 주식을 다 사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미 유상 감자를 할 때는 한 주당 2,000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 유상 감자를 할 때는 한 주당 1,000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익주 당연히 팔아야죠. 2,000원에. 좀 있으면 여기 응하지 않으면 1,000원이 되어버리는데 그럼 당연히 팔죠. 야. 자, 그렇게 해서 뭐 10%쯤 있다가
결국은 다 내보내고 한 3%쯤이 남았어요, 이제. 3%쯤이 남으면 이거 상장 폐지죠, 이제. 네. 상장 폐지. 95% 넘으니까.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 이제 다시 이제 자녀들 회사들 다시 만드는 이제 깃밥진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강제로 쫓겨나는 데까지 결국은 그 과정에서 소수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자녀들 회사 만들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비싼 값으로 사오는 거. 여기서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쭉 말씀드린 과정은 그동안 제가 했던 소송들,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종합을 궁금한 게요. 네네. 그 자녀들한테 단무지하고 시금치였나요? 뭐였나요? 단무지하고 시금치. 네, 뭐 햄일 수도 있죠. 네, 단무지하고 시금치 회사로부터 사올 때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사왔다. 아니면 또 그 단무지 시금치 회사가 알고 보니까 다 100% 자녀 회사야.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은 이제 몰아주기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배임이야.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규율할 수 있는 제재하는 게 업무상 배임으로 아버지 회사 임원들을 처벌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게 이제 가능한 거고, 또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상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그 피해, 소주주들의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소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통해서 맞아요. 임원들이 배상해라. 너네가 이상 거래를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국세청에서는 사실 그런 거 저거 상속 증여세 저 약간 좀 탈루했다 해가지고 좀.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가죠.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국세청에까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배임이에요, 그죠? 배임이라 그러면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고의성. 네, 그 입증이 사실 검찰도 쉽지 않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무지로 하면 비싸게 못 받으니까 유기농 단무지라고 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의 가치를 붙여서 비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유기농 단무지면 일반 단무지보다 얼마를 더 받아야 되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막 검찰하고 변호사하고 막 엄청나게 그래야 되죠. 붙겠네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근데 문제는 검찰이 기소라도 해야 될 텐데 기소까지 하려 그러면 뭔가 사실 그걸 그 회사 탈탈 털어야 진짜 압수수색 해가지고 위에서 설립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받던 단가는 얼마인데 이렇게 단가를 뭐 얼마를 받게 되고 장부 가져와. 그렇죠. 이렇게 단가를 높게 받게 된 이유는 뭐고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한 건지 제대로 다 뒤져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죠? 이런 회사를 누군가 고발을 했다, 고소를 했다. 그럼 검찰이 이 사건을 그렇게 압수수색을 막 해가지고 아버지 회사 압수수색하고 자녀 회사 압수수색해서 탈탈 털어서 볼 거냐? 또 법원이 또 오케이 해줘야 그렇죠. 판사가. 일단 검찰부터가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해서 과연 할까요? 할까요? 네. 네.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큰 회사 말고 중견기업, 저 지방에 있는 막 중견기업들 할까요? 가능성이 일단 낮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낮죠. 자기한테 뭐 대단한 커리어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 없으면 그냥 불기소죠. 네. 그럼 공정거래법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일정 뭐 몇 조 이상의 자산이 얼마 대규모 기업 2조 이상 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중견기업들은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공정거래 나머지가 하는 거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려 그러면 뭔가 그런 금액 단가 가격이 부당하게 지원해주는 부당 지원 행위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조사 뭘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결분 평가 이럴 때 또 무기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평가했네. 네. 뭐 그냥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쭉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합병이죠. 합병 나는 게 또 합병 비율도 그렇죠. 또 법대로 또 그렇죠. 자, 상장 회사 일단 합병 비율은 아까 시가로 하는 문제. 요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어제죠 이제 우리 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에서 KCJ 배정했죠. 그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자 상장 회사 시가를 일단 제쳐놓고 워낙 문제도 많기도 하고 단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죠? 회사가 아버지 회사가 주가 낮추는 방법은 예를 들면 김밥을 뭐 일부러 조금 일찍 가게를 일찍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밤에 뭐 이제 밤 몇 시까지 영업하다가 네. 이젠 6시쯤에 영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셔터 내리는 거죠. 뭐 해도 되는 거죠. 왜 했냐? 우리 요즘에 저 직원들 일찍 퇴근시켜야 되고 인건 비교에서 얼마나 그렇죠. 뭐 올랐냐 뭐 중등. 그리고 또 합병을 하는 직전에 대규모 구조조정하죠. 명예퇴직 다 시켜버리면 그러면 비용 쫙 빠지니까 퇴직금 쫙 나가고 손실 쫙 늘어나고 주가 쭉 떨어지고
가능하죠. 그게 이제 맞출 수 있죠. 감가상각 막 몽땅 막. 그렇죠. 감가상각 그때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감가상각 방법을 바꿀 수도 있죠. 뭐. 기본적으로 배당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전에 다 배당을 또 해버려 놓고 미리 해놓고 그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제 비상장, 이 비상장, 요런 것들은 일단 시가로 할 때 1개월, 일주일, 1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뭔가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라는 게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례면 그래 괜찮은데 이게 얼마든지 이제 교묘하게 자기가 가진 권한 내에서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비상장. 저는 그래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은 주가가 이상하게 이렇게 수상하게 올랐다. 이런 것만 이제 사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이게 시세 조정이 아니냐 막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의 상속증여세법 하에서는 얼마든지 지배주주들한테는 시가를 누를 만한 유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금감원에는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부추기는 또는 그런 것들을 결과를 유인하는 그런 시세 조정 전담반이 필요하다. 그 시세 조정을 모니터링하고 네. 적발해내는. 네. 그 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추기를 뭐 금감원 조사국 내 특별 뭐 조사국을 따로 둬야 된다. 네, 네. 주가 하락을 전담하는. 올리는 것만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도 사실 주가 조작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내렸을 때 그 어떤 그 사회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뭐 아무도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런 유혹이,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좀, 전담 기구,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사실 한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맞습니다. 예, 워낙 그런 것들이 막, 제가 볼 때는 막 여기저기 그런 의혹이 짙으니까. 네. 예. 이제는 뭐 주가 높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네. 떨어뜨리는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하는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마련, 특히 이제 규정상으로도 일단은 그게 1개월, 일주일, 1일 이렇게 딱 너무 뭐랄까 딱 꽉 쥐어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요렇게 계산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제 불공정하다는 그런 혐의 혹은 뭐 가능성이 있으면 그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가 이게 공정하다라는 걸 뭐 입증을 하게 한다든가 뭔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뭐 요건 뭐 제가 아직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부른 설익은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도에서 딱 요걸 딱 픽스해 놓으면 딱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요걸 피했을 때 다른 뭔가 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컨버를 할 수 있는. 제가 그 유치원생도 계산할 수 있는 상장사 합병 비율이다. 네. 제가 그렇게 한때 얘기했었는데 네, 네. 이거 뭐 더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곱하기 곱하기까지. 네?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야 이렇게 참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참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참 그렇게 해서 뭐 대한민국의 그 많은 중견기업들 그 지배주들이 그 자녀들 회사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법 규정 하에서 그죠 소액 주주 일반 주주들을 이제 추출해 나가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금을 많이 아끼고 그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김밥집과 그 단무지 및 뭐 시금치 회사 주식회사 시금치 회사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그 인턴 학생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군요. 네.